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저와 함께 통합적 탐구 과정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적 탐구 과정이요.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이 통합적 탐구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떤 탐구 과정에 대해서 배웠죠?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본적 탐구 과정에 대해서 배웠죠? 기본적 탐구 과정 또는 기초 탐구 과정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기초 탐구 과정에서 어떤 게 있었죠? 기억나나요? 관찰, 측정, 그리고요, 분류, 그리고요, 예상, 그리고요, 추리,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렇다면 이 통합적 탐구 과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통합적이다. 우선 이 말 뜻부터 한번 볼까요? 뭔가 통합이 되어 있다 이런 말이겠죠. 실제로 기초적 탐구 과정, 즉 기본적 탐구 과정인 관찰, 측정, 예상, 분류, 추리 중에 어느 하나만 딱 쓰는 게 아니라 통합적 탐구 과정에서는 그 각 단계마다 뭐 어디서는 관찰하고 또 분류를 같이 쓰고 어디서는 또 다른 걸 같이 쓰고 이렇게 기본적 탐구 과정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쓰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적 탐구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통합적 탐구 과정은 실제로 과학자들이 어떤 실험을 수행하거나 논문을 발표할 때 하는 과정을 따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적 탐구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통합적 탐구 과정이야말로 과학자들이 실제로 실험을 수행하고 결론을 도출해서 논문을 발표할 때 쓰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과학자가 돼서 이 과정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 통합적 탐구 과정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문제인식, 뭔가 어떤 문제를 딱 인식을 하는 거죠. 아, 이거는 이런 게 있구나. 즉, 문제인식에서는 어떤 주제를 딱 정해서 실험을 할지, 이걸 실험 주제를 정하는 것이 바로 문제인식입니다. 자, 다음에 뭐가 할까요? 가설 설정이 있습니다. 가설. 아직 결론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떤 가설, 그러니까 이럴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가설 설정이죠. 자, 그런 다음에 변인 통제. 어려운 표현 나오는데요. 나중에 정확히 알려줄 텐데요. 변인이란 거는 변하는 것을 말해요. 변인. 뭐 수학에선 변수라고 하죠. 변하는 수, 변인, 변하는 인자, 변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통제할지 안 할지 이걸 결정하는 것이 바로 변인 통제입니다. 자, 다음에요. 자료 해석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변인 통제를 통해서 어떤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 데이터를 해석을 해야겠죠. 이렇게 표나 그래프로 해석하는 것을 바로 자료 해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결론 도출이에요. 자, 이렇게 자료 해석을 하면 그래프가 나올 텐데요. 이게 증가 추세인지 감소 추세인지 아무 관련이 없는지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자, 일반화를 볼까요? 결론 도출 다음에 일반화는요. 여러 개의 결론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일반화를 시키는 겁니다. 자, 좀 어렵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통합적 탐구 과정은 기본적인 탐구 과정인 관찰, 측정, 예상, 분류, 추리 중에 어느 하나를 쓴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통합했기 때문에 통합적 탐구 과정이고요. 그 통합적 탐구 과정에는 문제인식, 가설 설정, 변인 통제, 자료 해석, 결론 도출, 일반화가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과학자들이 어떤 논문을 쓰거나 실험을 할 때 수행하는 과정을 따른다. 그래서 이번 시간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통합 탐구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용어가 좀 헷갈리게 나와 있죠. 실제로 통합 탐구 기능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대로 통합적 탐구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용어는 뭐 여러 가지 또는 통합적 탐구 과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용어는 다 같은 용어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아까 전에 봤던 대로 크게 몇 가지가 있죠? 네, 6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거 외워볼까요? 문제인식,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가설 설정, 가설을 설정하고요. 변인 통제,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변해야 될 것과 안 변해야 될 것을 통제를 하고요. 자료 해석, 이렇게 나온 자료를 해석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결론을 도출합니다. 이러한 결론이 몇 개가 모여서 된 게 일반화라고 할 수가 있죠. 첫 번째 단계인 문제 인식부터 같이 보죠. 자, 문제 인식, 어떤 문제를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 뭐야, 이거 문제 인식이면 나쁜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면 문제라는 거는 좀 나쁜 부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이 문제라는 거는 부정적인 게 아니라 어떤 주제를 말합니다. 어떤 연구 주제를 말해요. 연구 주제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연구 주제를 말합니다. 어떤 연구를 주제로 그 실험을 진행할 건지 이것을 정하는 것을 우리가 문제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냥 문제인식이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정확히는 연구 주제 정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부정적인 표현이 절대로 아니니까요. 알겠죠? 자, 이렇게 연구 주제를 정하는 것, 이렇게 이걸 진술하는 것, 이것을 문제인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의 유형, 즉 연구 주제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몇 가지요? 네, 세 가지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죠. 서술 문제가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떤 물질이 물에 녹아 있는가? 굉장히 서술적이죠. 굉장히 문장 형태로 되어 있죠. 자, 어떤 물질이 녹아 있는가?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자, 다음에 상관 문제가 있어요. 상관관계. 상관이 뭐예요? 너 나랑 상관하지 마. 너가 알 바 아니야. 응? 너라고. 자, 여기 상관이란 거는 상관이 있다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랑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이겁니다. 알겠죠? 정확히 말하면요. 나중에 인과관계랑 좀 헷갈릴까 봐 정확히 얘기를 할게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비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네, 상관이란 건 여기서 비교라고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즉, 소금은 설탕보다 물에 더 빨리 녹을까? 녹지 않을까? 어때요? 소금하고 설탕을 비교한 거죠. 물에 녹는지 더 잘 안 녹는지 이거를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상관관계는 여기서 비교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있어요. 인과가 뭐예요? 인과는 바로 원인과 뭐예요? 결과이죠. 그래서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죠. 이러한 관계성을 띠는 것을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이해돼요? 모든 게 다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책상을 이렇게 친다 해서 저쪽에 어떤 사람이 아파 이러진 않지요. 이건 전혀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게 있는 것 같다 라고 할 때 이걸 인과관계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의 온도는 소금이 물에 녹는 양과 관련이 있을까? 여기에 영향을 미칠까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물의 온도는 뭐에 해당해요? 네, 원인에 해당하죠. 그리고요, 소금이 물에 녹는 양은요, 네, 결과에 해당하죠. 어떤 원인에 따른 결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인에 따른 결과. 항상 이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만큼은 그렇게 원인과 결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문제를 토대로 연구 주제를 한다. 이게 뭐라고요? 네, 인과관계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유형 다 서술 문제 또는 상관관계 또는 인과관계 이런 문제들은 다 문제 인식에 해당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부정적인 표현이 절대로 아닙니다. 연구 주제를 설정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제 다음 넘어가죠. 자, 어떤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과학자가 돼서 어떤 현상을 관찰한 거예요. 여기서 연구 문제를 뽑을 수가 있겠죠. 자, 볼게요. 자, 주어진 연구 주제에서 바로 연구 주제가 나오네요. 자, 연구 문제를 설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어떤 연구 주제를 설정해 보자 이거예요. 자, 어떤 현상이 밝혀지는데요. 개나리, 상추, 진달래 등은 봄에 꽃이 피지만 국화, 코스모스 등은 가을에 꽃이 핀다. 봄에 꽃이 피는 식물을 장일식물, 가을에 꽃이 피는 식물을 단일식물이라고 한다. 한편 민들레는 계절에 관계없이 꽃이 피는데 이를 중일식물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이러한 현상, 지금 이건 뭐야? 이건 관찰이죠. 예, 관찰 이렇게 했어요. 거기서 뭔가 뽑아내야 되잖아요. 어떤 연구 주제를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과학자라고 해야 돼. 여러분이 이제 과학을 실제로 하면요, 연구 주제에 대한 이렇게 또 사업 해가지고 사업비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연구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떤 관찰을 할 수 있다는 연구 주제를 여러분이 뽑아내는 거예요. 과학자가 돼서. 자, 그러면 자, 뽑아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보니까 뭐야? 그렇죠. 여기서 이제 뭐 계절이 나와 있죠. 봄, 그리고요, 가을, 그리고요, 뭐 계절에 상관없는 것도 있고요. 자, 이런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런 주제를 뽑을 수가 있겠죠. 아니, 어떤 건 계절에 상관이 있고 어떤 건 계절에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게 왜 그럴까? 맞죠? 계절에 상관없는 이유는 뭘까? 계절에 상관이 있는 이유는 뭘까? 계절과 왜 상관이 없을까? 왜 상관이 있을까? 그거는 식물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식물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성분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어떤 화학 성분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 화학적 성분을 찾자 이거예요. 맞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여기 뭐가 나와 있어요? 네, 장일식물, 뭐 단일식물 나왔는데 1이라는 게 뭐예요? 1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네, 태양이죠. 장일식물은 태양을 길게 쬐는 거고 단일식물은 태양을 짧게 쬐는 건데, 이렇게 일조량이 뭐예요? 예, 일조량이란 건 태양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그 양을 말해요. 그러한 일조량에 따라 피어나는 꽃의 종류가 다를 것이다. 그 일조량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놓고 바로 문제인식을 하는 거예요. 인과관계 문제겠죠, 여기서는. 알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고, 여러 가지 이러한 현상을 보고 문제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문제인식의 특징이죠. 하나의 어떤 현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뽑아낼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문제인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가설 설정입니다. 자, 가설이 뭘까요? 가설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겠죠?
가설이란 건 아직 확정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이게 딱 맞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다도 이해할 수가 없고 아니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연구 문제. 아까 전에 그 문제인식 때 나온 그 연구 주제 또는 연구 문제에 대한 뭐래요? 잠정적 해답이에요. 이럴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항상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떠요. 자, 연구 문제는 아까 전에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뭐뭐일까? 뭐 이런 식으로 끝나요. 과연 맞을까? 나중에 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쨌든 자, 이렇게 잠정적인 해답이에요. 잠정적 해답이란 건 아직 참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말조차 못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것은 검증이 가능한 가설이어야 돼요. 뭐가 가능하다고요? 네, 검증이 가능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관찰을 통해서 이게 검증이 가능해야 되죠. 맞다, 아니다. 참, 거짓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참과 뭐가고요? 거짓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을 바로 검증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학생이 자기 집에서 기르는 닭이 낳은 알의 수가 계절에 따라 다름을 발견했대요. 관찰을 한 거죠. 이렇게 그는 닭이 가을이나 겨울보다 봄과 여름에 알을 더 많이 낳는다는 사실을 관찰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설을 설정할 수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떤 학생이 그 닭이 알의 수, 뭐의 수? 알의 수가 계절에 따라 다르대요. 계절에 따라. 그렇죠? 그러면 닭이 가을이나 겨울보다 봄과 여름에 알을 더 많이 낳는데요. 가을이나 겨울보다 봄과 여름에 알을 낳는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특히 가설에서는요, 문제인식과 다르게 가설에서는 어떤 검증이 가능한 형태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계절 이렇게 놓으면 너무 이게 폭이 커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계절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걸로 바꿔야 돼요.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자, 그 계절에 원인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햇빛의 양, 즉 빛의 양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요, 온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절이라고 아까 전에 문제인식에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여기서만큼은 좀 더 검증이 가능한 형태, 어떤 컨트롤이 가능한 걸로 바꿔야 되죠. 예를 들어 빛의 양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죠. 왜냐하면 빛을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요, 온도도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있죠. 이렇게 실험적인 조건에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양과 관련지어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죠. 가설 설정에서는요. 검증이 가능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이 두 가지만 우선 볼게요. 이게 누구랑 관계 있다고요? 맞습니다. 아까 전에 봤던 바로 RS와 누구의 수와 RS와 관계 있죠. 즉 RS는 처음에 예를 들어 RS는 처음에 뭐요? 빛의 양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빛의 양이 많을수록 RS는 증가한다. 이렇게 가설을 설정할 수 있죠. 빛의 양이 많을수록 RS는 증가할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요. 또는요, RS. 자, 온도가 높을수록 RS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아니면 온도가 높아질수록이 아니라 뭐 온도가 한 35도가 RS가 가장 많을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냥 계절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빛의 양, 온도 이렇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걸로 바꿔서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검증 가능한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변인 통제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죠. 변인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변인, 변한다, 변하는 인자, 변하는 인자. 자, 변하는 인자를 변인 통제라고 합니다. 이거를 통제를 하는가 안 하는가 이거를 변인 통제라고 하죠. 그리고 이걸 조절하는 거예요. 변인 조절도 하고 통제도 하고 이걸 변인 통제라고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인과관계를 보거나 이럴 때는 다른 거는 통제를 하고 그 관계성만 봐야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변인 통제 종류는 크게 몇 가지가 있대요? 네, 세 가지가 있대요. 변인 통제 종류 세 가지. 자, 첫 번째, 조절 변인. 무슨 변인이요? 조절 변인. 조절한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네, 변하는 애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변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조절 변인의 조절이란 말이 중요해요. 조절한다. 내가 조절할 거야. 이게 바로 조절 변인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뭘 봤죠? 네, 바로 우리가 아까 전에 빛의 양, 무엇의 양에 따라 바로 우리가 RS가 변화가 될 거다.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걸 가설을 설정을 했어요. 그쵸? 빛의 양이 많을수록
아랫수는 증가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설정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빛의 양은 바로 무슨 변인에 들어갈까요? 맞습니다. 바로 조절 변인에 들어갑니다. 빛의 양은 조절 변인에 들어가고요. 그리고요, 통제 변인은 무엇일까요? 그럼 통제 변인. 자, 통제 변인은 통제한다. 그거 뭐예요? 통제가 뭐야? 하지 마! 이거죠. 너 그러지 마! 하지 마! 이거예요. 그렇죠. 통제할 거야. 난 너를 통제. 자, 통제 변인. 자, 통제 변인은 자,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거예요. 즉, 변하면 돼, 안 돼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 없는 거. 조절 변인 아까 전에 뭐라고요? 얘는 변함이 있는 거예요. 조절 변인은 변해야 돼요. 통제 변인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전에 조절 변인으로서 우리가 빛의 양을 조절 변인으로서 놨죠. 그러면 통제 변인은 그 나머지 거. 그 나머지. 뭐라고요? 나머지 모든 요소는 다 통제를 해야 돼요. 알겠죠? 나머지 요소는 다 통제해야 돼요. 예를 들어 빛의 양 말고 아까 전에 맞아요. 온도 이런 거 통제해야 돼요. 빛의 양에는 온도 아니. 자, 정확히 말하면 장소 뭐 이런 거. 알겠어요? 선생님이 온도를 왜 지었냐면 빛의 양이 증가하면 온도가 이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도는 무슨 지었어요. 자, 장소 같은 장소에서 해야죠. 그리고 동일한 음악을 틀어주거나 뭐 이래야 되죠. 그러니까 빛의 양과 관련 없는 환경적인 요소는 다 똑같이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먹이의 양 이런 것도 변하면 안 되겠죠. 먹이의 양도 일정해야겠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연구 주제를 우리가 가설 설정을 통해서 결국 빛의 양과 아랫수가 어떤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나머지 거는 그렇죠. 통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양은 조절하고 나머지 건 뭐 한다? 나머지 요소는 통제한다. 그래서 통제 변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글씨는 안 나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아랫수가 결국 나오죠. 무엇의 수가 나온다? 아이고, 지워졌다.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빛의 양에 따라서 아랫수가 결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아랫수가. 자, 그러면 빛의 양은 여기서 무슨 변인이요? 조절 변인. 그리고 나머지 거는 통제 변이라 했는데요. 빛의 양이 조절 변이면 아랫수는 뭔가 증가나 감소 뭐 이런 게 일어나겠죠? 이때 아랫수를 우리가 뭐라 한다? 이것도 변인이에요. 왜냐하면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그 조절 변인에 따라 빛의 양에 따라 변하니까 이거를 조절에 종속된다. 나는 너한테 종속될 거야. 나는 너한테 속할 거야. 이거를 바로 종속 변인이라고 합니다. 무슨 변인이요? 종속 변인이요. 알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크게 보면 조절 변인은 바로 빛의 양에 해당하고요. 그에 따른 이제 결과물인 종속 변인은 바로 아랫수에 해당하고요. 그 나머지는 뭐에 해당한다? 나머지 요소는 바로 다 통제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래야지만 어떤 결론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좀 복잡하죠? 이게 바로 변인 통제입니다. 변인을 통제할지 안 할지 하는 거고요.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조절할지 그리고 그에 따라 나머지 안 조절하고 그에 따라 나오는 게 바로 종속 변인이죠. 이해돼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일반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요. 자, 빛의 양을 우리가 수학에서 x라고 놓고요. 아랫수를 우리가 y라고 놓는 거예요. 그러면 y는 2x 뭐 이런 관계가 있다고요. 그러면 x에 무엇을 넣을수록 y 값이 변하겠죠. 그러니까 이 x가 바로 조절 변인, 즉 x에 무엇을 넣을지가 결정이 되고 그에 따른 x에 1을 넣으면 2가 나오고 2를 넣으면 4가 나오고 이렇게 y 값이 x에 따라 나오니까 그 y가 우리가 종속 변인이 되는 거죠. y는 2x를 왜 썼어요? 네, 나중에 이게 일반화 과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 언급을 한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자료 해석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증가되는지 감소되는지 우리가 어떤 그러한 성향을 파악을 했다면요. 이걸 정확하게 표나 아니면 그래프로 나타내야겠죠? 알겠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 전에 아랫수 했는데 자, 뭐였죠? 네, 바로 빛의 양에 따라 아랫수가 증가한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빛을 많이 쓸수록 아랫수가 증가한다라고 합시다. 물론 빛의 양은 아까 전에 조절 변인, 그리고 아랫수는 종속 변인, 나머지는 통제를 해야 되니까 통제 변인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표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표가 자, 빛의 양을 예를 들어 1로 했더니 아랫수가 2개가 나왔네. 빛의 양을 1로 했더니 아랫수가 2개 나왔어요. 2로 했더니 아랫수가 4개가 나왔네. 3로 했더니 아랫수가 6개가 나왔어요. 4로 했더니 아랫수가 8개가 나왔어요. 점점점.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표로 나타냈죠. 표로. 그렇죠. 위에 있는 관찰 사실을 표로 나타내면 이게 바로 자료 해석이에요.
뭐 자료 변환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변환 자체도 자료 해석 안에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표나 아니면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프로 예를 들어서 빛의 양, 무엇의 양? 빛의 양 1, 2, 3, 4 하고요. 자, 그럼 R수, R수가 바로 2, 4, 6, 8 해가지고 이거를 바로 나타냈더니 이렇게 나온다. 이게 바로 그래프적 해석이죠. 그쵸? 표든 그래프든 어쨌든 자, 이거 다 뭐다? 맞습니다. 바로 자료 해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세요. 자, 표로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 표를 우리가 그래프로 바꾸는 거, 이 과정은 사실 자료가 변환되는 과정이죠. 이건 무슨 변환? 자료 변환인데요. 이러한 자료 변환조차도 다 자료 해석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무슨 해석? 네, 자료 해석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 변환도 자료 해석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결국 지금까지 봤던 걸 다시 한번 보면요, 처음에 문제인식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가설을 설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가설에 따른 변인을 통제할지 안 할지 이런 걸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나온 측정 결과를 바로 자료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에 뭐겠어요? 이렇게 하면 어떤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자료 해석에 대한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료 해석. 자, 다음을 표나 그래프로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측정 결과 1초에 3cm 이동하고 2초에 6cm, 3초에 9cm 이동하는 어떤 게 있대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표로 나타내 볼까요? 자, 시간, 그리고 여긴 거리라고 합시다. 1초에 몇 cm, 3cm. 자, 2초는요 6cm. 자, 그리고요 3초는요 9cm. 자, 이렇게 만들었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네, 자료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자료 변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자료 변환조차 자료 해석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 있겠죠. 이건 표고요.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그래프로 보면 거리에 자, 아무래도 자, 보면 여기 x축과 y축인데 보통 여기다가 자, 시간을 보통 쓰고 여기다 거리를 씁니다. 자, 그러면 자, 1초일 때 3cm, 그리고요 2초일 때 6cm, 3초일 때 몇 cm? 9cm 해가지고 요게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이게 바로 그래프죠. 그래서 여기서 표나 그래프로 우리가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그렸습니다. 이걸 뭐라 한다? 이거를 바로 자료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이번엔 결론 도출입니다. 우리가 자료 해석을 통해서 어떤 경향성을 파악했으면 이거에 따라서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죠. 결론 도출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가설에 대한 최종 해답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가설이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지만 가설은 바로 잠정적 해답을 의미합니다. 아직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거죠. 잠정적 해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설을 바로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문장 형태로 썼죠. 자, 최종 해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론 도출은, 즉 결론은 바로 최종 해답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뭐일 것이다가 아니라 뭐뭐이다 이렇게 바뀝니다. 뒷글자만 바뀌는 거예요. 뒤에 문장이 쫙 있으면 뭐뭐일 것이다 해서 뭐뭐이다 라고 바뀌는 게 바로 결론이 되는 거죠. 알겠죠? 앞에는 다 똑같아요. 근데 뒤에만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냥 뭐뭐이다로 바뀌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가설 설정 다음에 뭐 했어요? 우리가 문제식 다음에 가설 설정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맞습니다. 변인 통제하고요. 그리고요, 이에 따라서 자료를 해석했죠.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결론 도출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설에서 모이면, 이러한 가설에서 만약 이렇게 내린 결론이 참이면 그때 뭐뭐일 것이다 해서 뭐뭐이다라고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잠정적인 게 아니라 이게 확정적인 답이 된 거죠. 여기서 잠정적이라면 여기서는 확정적인 해답이 됐다 이겁니다. 이러려면 어떤 참이어야 되죠. 거짓이면 어떻게 돼요? 거짓이면 가설 자체가 폐기가 되는 거죠. 가설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결론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일 때만, 네, 참일 때만 변인 통제랑 자료 해석을 통해서 이게 참일 때만 뭐뭐일 것이다 해서 뭐뭐이다 라고 바뀌는 거예요. 잠정적 해답이 최종 해답, 즉 확정적 해답으로 바뀌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결론 도출입니다. 자,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이제 일반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게 최종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일반화라 그랬는데 일반화는 바로 결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결론이? 그렇죠? 결론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개? 여러 개의 결론이 모여져서 바로 포괄적인 일반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실험을 한 번 해서 일반화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실험을 한 번 했는데 거기서 결론이 나왔어요.
그런데 또 한 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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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일반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은 어떤 경향성을 띠면 아하! 일반화를 시키는 거죠. 알겠죠? 이 일반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자, 밑에 한번 내용을 보죠. 이러한 변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 변을 통해서 어떤 관계성을 받고 이걸 자료 해석으로 그래프하고 표를 통해서 봤는데 여기서 어떤 관계성을 나타냈다. 이게 바로 결론이고요. 이게 바로 일반화가 되면 이걸 뭐란다? 법칙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화 안에는 어떤 법칙 또 일반화 과정을 거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법칙도 뭐라고요? 일반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혹시 보일의 법칙 아시나요? 보일의 법칙. 보일이라는 사람이 만든 법칙이에요. 어떤 변인들 사이의 관계성을 일반화시킨 거죠. 이 말대로 하면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일반화시킨 게 바로 법칙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실험을 한 번 했겠어요? 여러 번 했겠어요? 네, 엄청 많이 했겠죠. 수백 번 했겠죠. 어떤 실험을 했는지 같이 한번 보죠. 간단합니다. 자, 보일은요, 바로 피스톤 있죠. 자, 우리가 흔히 아는 걸로 바꿀게요. 피스톤이 이렇게 있는데 밑에 고무막이에요. 고무막이를 딱 막고 이거 꽉 눌러봐요. 주사기를 꽉 눌러봐요. 입구가 고무막이로 막혀있기 때문에 꽉 누르면 어때요? 맞아요. 부피가 줄어들죠? 맞죠? 부피가 줄어들죠? 이해돼요? 부피가 지금 줄어들었어요. 압력을 가했더니 부피가 줄었어요. 즉 압력과 부피는 뭐다? 반비례 관계다. 어디서요? 기체일 때요.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해요. 압력을 크게 가할수록 부피는 줄어든다. 당연한 현상인데요. 이게 반비례 관계란 걸 최초로 보일이라는 사람이 일반화시킨 거죠. 실험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알겠죠? 이게 바로 보일 법칙이에요. 이게 뭐가 중요한데요? 자, 그럼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같이 잡을게요. 왜 통제 변인 통제를 했는지 이걸 알아보자고요. 자, 그러면 변인들 사이에 변인이 어디 있어요? 네, 변인 여기 있죠. 바로 기체 압력이란 게 변인이잖아요. 압력, 영어로 뭐예요? pressure. 그리고요. 부피는 바로 변인이죠. 부피가 영어로 뭐예요? 볼륨. 그래서 P하고 V로 나타내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변인인데요. 압력은 무슨 변인이었어요? 압력으로 조절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조절 변인에 해당하죠. 그리고요. 부피는요. 압력에 따라서 압력을 누를수록 뭐 부피는 작아졌지만 어쨌든 압력에 따라서 나타나는 변이니까 이걸 종속 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변인 통제를 먼저 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걸 그래프화 시켰더니 그래프화 시켰더니 바로 반비례 관계 나온 거죠. 우리 중학교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자,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한다. 이런 그래프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거가 이제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한다. 이거를 일반화 시켜가지고 바로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일반화 과정을 거친 게 바로 일반화라고. 알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가 각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6개 뭐예요? 문제인식, 그런 다음에 가설 설정, 그런 다음에 변인 통제, 그리고요. 네. 자료 해석, 그리고요. 결론 도출, 여러 개 결론 모이는 거, 일반화. 이걸 꼭 거쳐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일반화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법칙까지 되는 걸 바로 일반화라고 하는 거죠. 이게 누가 있다고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한다고요. 자,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뭐 배웠다고요? 통합적 탐구 과정 또는 통합 탐구 기능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거는 바로 통합, 왜 통합이라고요? 네, 기초 탐구 과정인 바로 관찰, 측정, 예상, 분류, 추리를 하나만 쓴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한꺼번에 쓰기 때문에 통합적이다라고 생각해서 통합 탐구 과정이죠. 이거는 그리고 누가 한다? 이거는 바로 과학자들이 실제로 실험을 수행할 때 쓰는 거다, 논문을 발표할 때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 없이 두 번째 단계 못 가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뭐예요? 문제인식. 그런 다음에 가설 설정, 그 다음에 변인 통제, 그리고요 자료 해석, 그 다음에 결론이 도출되면 여러 가지 결론을 모아서 일반화가 된 거죠. 이 단계를 꼭 거쳐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과학자들이 하는 바로 통합적 탐구 과정, 통합 탐구 기능인 거죠. 알겠죠? 자, 각각 보면 문제인식은 문제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뭐라고요? 어떤 연구 주제를 정하는 거다. 그리고요, 가설 설정은 이러한 연구 주제를 검증 가능한 형태로 머물 것이다. 이렇게 바꾼다. 검증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변인 통제는 뭐라고요? 네, 변인 통제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네, 조절 변인, 그리고 종속 변인, 그리고 통제 변인이 있죠. 조절 변인은 조절 가능한 거, 종속 변인 그에 따라 종속되는 거, 통제는 나머지 통제할 거야 이거요. 자, 그리고 자료 해석이 뭐라고요? 이렇게 해서 나온 자료 표나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 바로 자료 해석이라고 하고요. 바로 자료 변환도 자료 해석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결론 도출은 뭐라고요? 이렇게 해서 어떤 경향성이 파악될 때 이것을 가설이 잠정적 해답이면 이게 참일 때 결론 도출은 잠정적인 게 아니라 참과 거짓이 분명하지 않았던 잠정적인 게 아니라 참인 게 확실하니까 이게 확정적인 해답인 바로 결론이 되죠. 알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결론이 모여서 뭐가 된다? 바로 일반화가 되고요. 법칙이란 게 대표적인 일반화라고요.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이게 바로 과학자들이 하는 통합적 탐구 과정인 거죠. 여러분이 과학을 진지하게 하고 싶어 어떤 연구 주제를 발표하고 싶으면 바로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이번 시간에
과학의 한 단면을 봤어요. 과학자가 실제로 하는 과정을 봤고 여러분이 이 단계를 항상 염두에 둔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과학을 하더라도 이 단계를 염두에 두면 과학을 누구보다 효율적으로 누구보다 자세하게 그리고 그렇게 나온 결론이 누구보다 신뢰성이 있는 거죠. 노벨상도 탈 수가 있겠죠. 화이팅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화이팅!